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지배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 그 통제를 잃게 될 위기를 느꼈을 때, 특히 상대가 관계를 끊고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은 사랑했던 사람을 향해 가장 비열하고 가장 치졸하며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아마 통제력을 잃은 나르시시스트의 보복 한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넌 문제 있는 인간이야 라는 악의적 낙인을 찍으려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평판 이미지를 파괴하는데 집착해 올 것입니다. 만약 이혼 중이라면 아이의 양육을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무기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써 부적격한 부모 프레임을 상대에게 씌우기도 해요. 실제 사례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그래서 같이 살기가 어렵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아이의 마음을 깨뜨려 급파편으로 상대를 찌르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 끊으면 넌 무너지겠지.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통해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권력감을 사랑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나르시시스트는 마지막엔 재정이라는 끈을 끊어 피해자를 무너뜨리려 시도해요. 결제 카드를 정지하고 계좌 접근을 차단시켜버리기도 하고 전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협박과 함께 생활비를 갑자기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생활비를 안 줘서 아이 분유 살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게 진작에 말 좀 잘 들을 걸 그랬지라며 비웃었어요. 이건 생존권을 인질로 잡는 폭력입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물품을 파괴하거나 없애기 시작합니다. 결혼 반지라든지 부모님의 유품 등 소중한 물건이 고의로 버려지거나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오죠. 난 그런 거 몰라. 네가 알아서 잘 챙기지 그랬어? 이건 심리적인 온도 조절기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하는 아주 은밀하고 은근한 공격이죠. 네 번째로 공개적인 모욕이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통화를 걸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림으로써 가족과 지인에게 왜곡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심해지면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기도 하는데요. 가족에게는 이 사람이 날 학대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연락할 수도 있죠. 이러한 사례 한 가지로 아내가 사치해서 빚을 졌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식의 조작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에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칼날로 상대를 찌르는 명예살인과 같아요. 당신의 사회적 기반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이 평온해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직장 면접, 해외여행 등 새 삶을 향해 발을 떼는 그 순간 중요한 날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그 타이밍에만 등장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결혼식 전날 새벽 3시에 전화를 100통 넘게 걸고 혼인신고서를 찢은 사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협의이혼서를 들이밀더니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애만 키우라는 조건도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의 방해 공작은 삶의 방향을 흔드는 심리적 지진과도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과거에 묶어두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죠. 여섯 번째로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도적인 쿵쿵 소리,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문자, 옆에 와서 끊임없이 말하기. 이건 그냥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수면 박탈은 심리적 고문 행위예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전략이죠. 심리학에선 이런 방식을 서서히 삶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고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잠 못 이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아직도 당신 인생을 흔들 수 있다고 느끼려 합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아이와 시댁 일정, 학교 서류, 중요한 기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저번에 얘기했잖아. 넌 이런 것도 하나 못 챙기냐? 시댁 부모님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야 몰랐냐? 진작 공지했잖아 얘기하며 네가 그러니 욕먹는 거지 라고 조롱했어요. 이는 중요한 정보를 무기화하는 방식입니다. 통제가 끊겼으니 이제 정보로 목줄을 쥐어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이야기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만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자신이 멀쩡해 보일 테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 문자를 조작하거나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엮어 퍼뜨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우리 부모님께 제가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처럼 대화를 조작해서 보냈어요. 실제 대화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건 사회적 암살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르의 이미지는 살리고 당신은 고립시켜 무력화하는 정밀 공격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진심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9번째, 특별한 날을 노려 기분을 망치려 접근합니다. 아이의 생일, 승진 발표일, 여행 출발일. 그들은 바로 그 순간을 집요하게 노려 꼭 그날 찾아옵니다. 아니면 아프다고 주장하던지 문제를 일으켜 사고를 만들어내죠.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 자체가 그들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질 것이기에 그래서 반드시 망쳐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10번째로 허위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자녀를 학대했다고 하거나 동물 학대, 폭력 혐의 등 법적인 지위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잘못을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한 거짓된 신고를 함으로써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듭니다. 경찰에게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했어요. 아이 앞에서. 그들에게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최소한의 윤리조차도 없습니다. 경험한 일들이 마치 나 혼자만 겪는 미친 상황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통제를 잃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들은 성공했다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냉정하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정신적으로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